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조금 올라줬습니다. 코스닥은 특히나 제법 올랐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활짝 웃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야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비캠, 성일 하이텍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는데 이 얘기 할 거고요. IT,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계속 하실 텐데 오늘 작정하고 IT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전문가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이슈 오늘 2개 뽑아놨습니다. 데일리 이슈부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얘기입니다. 세비캠, 성일 하이텍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논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앞으로 2차 전지가 시장이 커지게 되면 2차 전지, 전기차라는 것도 결국은 친환경과 범신재생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되는 그 배터리도 어쨌거나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폐기물이 또 엄청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전문가들도 이거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꽤 잘 맞춰졌는데 이 시세가 언제 나오나 했을 때 뭐 최근 어제 오늘 이 폐배터리들이 특히 시장이 어려울 때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공모가 5만 원으로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벌써 2배가 넘는 이제 시세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쭉 하다가 끝에 나오는 뭐 패키징이라든가 후공정도 강해진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 논리라면 우리가 2차 전지 강국이잖아요. 그거를 마지막 단계에서 재처리하는 리사이클링하는 폐배터리도 결국 배터리가 많은 나라에서 많이 썼던 나라에서 또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겠죠. 아마 그래서 당분간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뭐 폐배터리에 대한 시세 테마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IPO 공모주 얘기할 때 세비캠하고 성일 하이텍 얘기했는데 그때 공모주 좀 받으셨던 분들 그날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파셨을 텐데 요즘엔 좀 소갈이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되는 테마 그리고 되는 기업. 뭐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의 분위기가 좋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시장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똘똘한 주식에 대한 그런 수급은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체 지수는 좀 부진하지만 이렇게 되는 테마는 확실히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은 주식 투자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폐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나옵니까? 네, 뭐 실적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이제 과도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매출이 한 뭐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30억 정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그 매출이 450억에 이제 영업이익이 뭐 한 뭐 100억 언더 정도인데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거의 1조를 이제 곧 터치할 기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 돼 있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또 특징이 수급이 되는 쪽으로 몰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모멘텀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얘기가 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 미래 산업, 미래는 이쪽으로 가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가실 텐데 그 주목받는 이유도 역시 미래겠죠. 맞습니다. 일단 이제 폐배터리라는 게 이제 전기차를 타다가 보면 이제 우리 휴대폰도 계속해서 쓰다 보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쓰다 보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전기차가 100만 대 이상 출하가 됐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돌아오는 5년째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이제 회수되는 이제 타이밍이 온 거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제일 많이 팔았는데 테슬라 양극재 같은 경우는 NCA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데요. NCA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로백으로 팍 밟으면 붕 가는 이런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 좋은데 수명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한 5년 정도 되면
약간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없어, 내가 바꿔줄게.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바꾸면 이제 결국 배터리를 회수해서 이거를 이제 재사용할 건지 재활용할 건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제 결국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재사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ESS 같은 데다가 이제 쓰는 거고요. 재활용은 이제 아예 갈아서 거기 있는 이제 금속들을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금속들을 다시 뽑아서 쓰는 거죠. 이제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회사들은 이제 재활용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코스닥에서 외인하고 기관이 제법 샀네 했더니 2차 전지 관련주를 산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2차 전지는? 요즘 경주마에서도 거의 매일 2차 전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끝나기가 어렵다라는 걸 거의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돈들이라는 것도 달러에만 몰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훨씬 더 투자 대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들이 뭐가 있을까 막 향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그 중에 하나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와 2차 전지 세상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게 하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가 가면 2차 전자가 가는 거고요. 2차 전자가 가면 또 폐배터리, 이 기타 등등이 계속 함께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단에 있는 뭐 니켈, 광물까지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들이 계속 한 번 돌고 뭐 두 번 돌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들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달러에만 몰리진 않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 담지 못한 분들은 아이고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뭐 정답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급하게 오른 만큼 또 되돌림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산업의 성장 그리고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확신을 하신다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쭉 담고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이게 너무 워낙 핫한 테마일수록 사실 급하게 오르고 또 급하게 또 빠지는 경우도 항상 있거든요. 근데 항상 뒤돌아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놓고 보면은요, 항상 그런 시대의 트렌드를 이끄는 시대의 주도주들은 항상 우상향하는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인식을 하시고 조금 호흡을 조금은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 선택할 때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대장주로 가는 게 낫죠. 맞습니다. 지금 뭐 제일 중요한 이슈가 결국 2차 전지의 그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의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이게 제일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가장 크게 이제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나라가 결국은 여기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장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탈중국을 외친다 그러면 결국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셀 3사가 가장 또 수혜를 보는 거죠. 지금 투자 움직임들 보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뭐 2025년 보면 이제 미국 전기차 수요가 결국 한 350만 대까지 가거든요. 작년 판매량이 거의 60만 대, 63만 대 정도, 뭐 67만 대 정도로 기억하는데 여기 350만 대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 같은 게 많이 팔립니다. 승용차보다는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중국이 배제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셀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올랐어요 또? 그렇죠. 제가 국제유가만 보고 있으면 최근 나오고 있는 이 킹달러, 또 원달러 환율 급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화포같이 절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달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종이돈인데요. 그럼 달러가 강해졌다면 기본적으로 원자재들은 죽였어야 맞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이번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108, 109까지 가는 상황이면은 유가는 배럴당 거의 90달러 깨고 밑으로 보냈어야죠. 그런데 지금 벌써 WTI 기준 배럴당 97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달러가 강해지는 와중에 여기까지 달러 올라왔습니다. 뭐 명분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플러스가 또 감산한다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킹달러가 진짜라면
원자재는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반비례 관계여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이 간다 이거죠. 같이 가고 이게 있죠. 미심쩍다. 네, 미심쩍는 거고 달러 강세라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의 구조가 달러 대비 6개 통화 국가의 하나의 이제 가치 상대적 가치거든요. 네. 지금 유로와 엔화 뭐 언제까지 죽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109달러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109에서 네. 유가가 겨우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뜨려 놨는데 네. 만에 하나 이 대목에서 달러가 힘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이 원자재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런 구조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지금 뭐 킹달러, 슈퍼달러, 국내 원달러 환율 1,400원 간다, 1,500원 간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맞다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계 자금은 무조건 이탈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원자재 시장은 초토화가 됐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저렇게 원자재 시장이 버젓이 살아있고 국내에서도 외국계 자금이 또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더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의심의 킹달러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척 하다가 지금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대에 딱 달려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2.5%고 9월에는 무조건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9월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네. 근데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못 쫓아가요. 3%더 낮는 상황. 이렇다면 지금 우리는 달러가 계속 가고 연내 뭐 110 가고 인덱스가 원달러 환율 1,400, 1,500 간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시장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켠으로 지금 슈퍼달러, 킹달러에만 너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 반대급부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이제 원자재들의 반란이겠죠. 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를 때는 한정없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킹달러도 언젠가는 한계치에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킹달러가 그냥 달러가 될 것이다. 네. 그때는 원자재는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게다가 네. 킹달러가 찐이었다면 네. 이미 원자재를 상당 부분 눌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못 죽이고 있다. 네. 예, 이런 점도 좀 의심적인 거죠. 원자재, 특히나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을 더 반기지 않는 나라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그 에너지 가격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가장 키가 핵심이 되는데 뭐 6월, 7월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조금씩 둔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7월 CPI도 네. 시장이 걱정했던 것만큼 물가 지수가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뭐 유럽 지역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미국 뭐 당연히 미국 포함해서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연준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석유 기업은 물론이고 반사이익을 얻는 업체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정유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반응은 어땠나 모르겠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그 스프레드를 먹는 거잖아요. 네. 이게 판매가하고 이제 원가 그 사이에 어떤 갭을 먹는 게 이제 우리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어떤 그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변동성이 크면 이게 또 뭐 그렇게 영업적으로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좀 뭐 환율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스트라는 것도 오를 때는 슬금슬금 오르고 내릴 때도 슬금슬금 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더 가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네. 푸틴이 이제 확실하게 경고를 했고 네. 이제 어쨌든 뭐 천연가스 의존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도 그런 부분에서 뭐 많은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당장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어쨌든 뭐 그래도 이걸 뭐 러시아한테 굴복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일단 석탄을 떼면서라도 견뎌야 되겠죠. 네. 근데 러시아 거 사지 말라고만 그래도 러시아가 에너지 뭐 팔아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봤다고 그래요. 뭐 130조를 팔았다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전쟁 터지고 나서 석유와 네. 러시아산 또 천연가스 합쳐서 130조 원 네. 어치를 팔았고요. 이 중에 100조를 러시아산 원유를 팔아서 올린 이제 성과라고는 하는데요. 어느 나라가 사갔냐고 봤더니 역시
쓰리톱이 있죠. 중국, 인도, 그리고 터키도 상당 부분 러시아산 원유를 받아갔더라고요. 뭐 이 밖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받아간 그런 나라들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어떤 호령이 잘 약발이 안 먹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러시아산 쓰지 말아라, 또 루브라도 스위프트에서 뭐 다 아웃시켜도 받아줍니다. 중국이든 인도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미국 말을 안 듣고 있고요. 아마 이런 구조 속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끌고 가게 되는 또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통화 얘기 많이 하는데 다 달러 대비 약세인데 루블화만 오히려 강해졌어요. 이 평가 절상이 됐죠.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대결 끝은 오겠죠. 미국 대 이 중러팀의 이 대결. 아직은 누가 이기는 쪽으로 끝이 날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현재는 미국도 킹달러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중러는 원자재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구도. 이 사이 어디에선가 분명히 새가 밀리는 쪽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게 나오게 되는 순간은 그쪽으로 상당 부분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좀 사이 좀 좋게 지내면 안 됩니까? 여기는 자원이 있고 이쪽은 돈이 있으면 자원하고 돈하고 결합해서 좀 사이 좋게 지내면 다른 나라들도 좋고 전 세계 경제가 좋을 텐데 참 답답한 부분이고요. 글쎄요,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국도 에너지 팔아서 엄청 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급등을 한 상황이고 뭐 최근에 다시 유가도 반등한 상황인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뭐 5배 가격으로 팔고 이랬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미국은 과거에 쭉 보면은 에너지 순수입국이었거든요.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더했던 나라였는데 그게 이게 최근 10년간 이제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미국이 에너지를 해외로 파는 나라로 바뀌었고 이런 이 순수출국의 수출 그 볼륨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게 자신들의 수출 물량을 또 늘리고 그 금액이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좋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과거에 2018년도에 됐을 때 그 당선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뭐 러스트밸리라고 해야 되나요? 전통 산업 쪽, 특히 에너지 산업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니까 그 정치적인 불만을 동력 삼아서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혹자는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면은 그 전통 산업에 있는 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호황이죠. 불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노리면서 높은 에너지 가격을 미국이 유지하지 않느냐 그런 약간 음모론 비슷한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 참 이 부분까지 해서 국제 유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IT 반도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계속 이제 그 경제 주식 방송을 보면 태조 이방원 관련해서 주가를 막 얘기하고 실제로 많이 올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태조 이방원 관련 주식을 담지 않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계속 고집을 하신 그리고 바이오 주식을 잔뜩 담아 놓은 이런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글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또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단 말이죠. 네, 이대로 맞습니다. 가지고 가도 되는 건가? 네. 일단 한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00을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저녁 보니까 2,750?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네, 그 밑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지금 뭐 반도체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아주 기초 뭐 이제 원자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기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미국 쪽은 우리가 걱정해 줄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게 메모리 쪽이 더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서플라이 체인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수요차가 굉장히 다변화돼 있는데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표준화돼 있고 이게 원유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데이터를 담는 거의 원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그 하락폭이 컸는데 그것만큼 저는
3분기, 4분기에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빠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가는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인데 네네. 여기서 더 빠지면 네네. 이제 좌절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흔히들 주식하시는 분들 얘기 나눌 때 보면 삼성전자 몇 층에서 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8층에서 담은 분들 많으신데 네네. 그나마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물 타고 해서 저도 지금 7층 됐거든요. 그렇죠. 갈 길이 멀거든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지금 네. 5층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6층 가고 7층 가고 8층 갈까? 네. 이런 부분인데 우리 뭐 딴 데 보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건 펀더멘탈의 이슈가 아니라 환율이 문제가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이 깨졌다가 다시 7만 원 되고 네. 7만 원이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뭐 전국에 있는 이제 증권사 PB 프라이빗 뱅킹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객들한테 전화를 돌린 거였죠.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7만 원이 깨진다는 거는 네. 줍줍의 기회였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루에 막 삼성전자 6만 9천 원, 6만 8천 원대에 3천억씩 막 5천억씩 개인들 막 조단위 샀던 날이 이제 한 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6만 8천 원에서 한 7만 1천 원 그 사이가 엄청난 그 매물대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가서 다시 9층까지 올라가게 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6만 8천 원을 6만 깨는 건데 네. 그럼 바꿔 말하면 어찌 됐건 6만 6천 원, 6만 7천 원까지는 갈 여력은 있다. 네. 뭐 제 기술적으로요. 그러나 그걸 깨고 7만 원으로 또 넘어갈 때는 정말 더 많은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7만 원까지 낮추셨잖아요. 네. 한번 더 그래, 낮추시려면 한 6만 6천 원 정도까지 낮추신다면 제가 그다음 고생해서 7층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또 더 고생해서 6층까지 만들어 놔야 되는군요. 근데 진짜 그 매물이 네. 엄청납니다. 그 6만 8천 원, 9천 원, 7만 원, 7만 천 원에 거기가 그 마지막 계곡 네. 벽이라고 봅니다. 네. 마저 얘기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 IT,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네.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래서 비단 삼성전자 주가만 부진한 게 아니고요. 네. 전 세계 웬만한 모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네. 다 안 좋습니다. 아니 반도체가 그렇게 필요하다면서요. 네, 필요한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치솟아 올리다 보니까 수요 부진이 전 시장을 좀 이렇게 지배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스마트폰도 안 사고요, 네. PC도 안 사고요. 전체적으로 IT 투자 수요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예전만큼 많이 안 산다, 반도체를 많이 수급 안 해간다는 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전반의 이슈라는 차원에서 약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다 걸렸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휴대폰 기업이잖아요. 있습니다. 둘 다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둘 다 지금 전체로 수요가 좀 부진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애플이요, 애플. 네네. 근데 애플은요. 네. 아니 왜 중국하고 또 손잡고 저래요? 우리하고 안 하고. 네. 근데 미국은 미국 차원에서 중국하고 하지 말라고 네. 각종 법은 다 정해놓고 자국의 애플이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네. 그거는 속수무책이고 네. 왜 우리한테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어떤 온도하고 미국 네. 그 기업의 온도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애플의 입장을 한번 놓고 보면요. 네. 애플은 어쨌든 자기들 매출의 한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의 8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네, 테슬라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LFP 배터리를 이제 스탠다드 모델에 채택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또 심혈을 기울이는 쪽이 반도체 쪽인데 아무래도 이게 YMTC라고 이제 양쯔 메모리라고 하는 회사의 낸드 플래시를 이제 아이폰 저가 모델이긴 합니다. 네, 네. 아이폰 이제 중국향 저가 모델에 이제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128단 낸드 플래시를 채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정치적인 함의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프리미엄 모델 세트에다가 이제 이런 메모리를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썩 달가운 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 외에 내놓고 보면 이 양쯔 메모리에 낸드 플래시를 쓸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단적으로 봤을 때 자국 기업은 컨트롤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한테는 네네.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건 참 그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하고 하면 그쪽에서는 우리가 세계 1~3인데 그럼 우리 기업은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그 미국 상무부 허가 품목들이 있어요. 네.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거의 90%가 프리패스로 거의 다 들어갔다라는 이제 그 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 앞에 서서 이게 총 맞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약간 한 가운데 좀 뒤쪽에 서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건 좀 외교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선 1~3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한테 타격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어쨌든 이제 낸드 플래시 약간 이게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냥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 세계 시장이 뭐 반도체가 100이라 그러면 메모리가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25% 중에서 20%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그 메모리 시장의 70%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하는 거고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한 6대4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익은 디램에서 벌어요. 네. 낸드 플래시는 이익을 잘 못 냅니다. 디램 같은 경우는 세 개 업체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세 개 회사만 남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마무시한 치킨 게임을 거치면서 지금 어떤 그 과점 체제가 된 거고요. 낸드 플래시는 좀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양쯔 메모리가 한 3% 정도 비중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익을 제대로 내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뭐 BP만 하면 고마운 상황인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YMTC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아마 적자를 내면서 중국 정부 자금을 받아서 계속 생산을 하는 걸 건데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자금이 마르지 않는 무한 미네랄이라는 거죠. 네. 스타크래프트 할 때처럼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 네. 아니 이걸 이제 다른 얘기로 2차 전지로 잠깐만 돌아갔다 오면요. 네네. 근데 애플도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정부는 이걸 뭐 규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기업하고 정부하고 달리 간다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네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중국 걸 안 쓰니까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걸 무시하고 정부에서 네. 얘기하는 걸 무시하고 중국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참 1,000만 원 지원금을 네, 못 받나? 1,000만 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장치가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아. 반도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팀쿡 CEO한테 이게 유무형적으로 어떤 압박이 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팀쿡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수긍할 건지는 좀 의문이 네. 있지만, 네.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이런 기업하고 정부하고 언밸런스 되는 경우가 미국은 왕왕 보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을 제대로 견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 견제하기는 네. 사실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해 보면은 참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애플이라는 회사한테 이익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네, 있어요. 네.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용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중국을 제재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다 챙기게 해놓고 그렇죠. 네. 미국과 별로 특별하게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는 네, 좀 네. 중국에 굉장히 세게 제재를 가한다. 네. 중국을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뉘앙스로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저는 메모리 산업이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라기보다는 뭐 비메모리, 뭐 팹리스 이런 쪽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네.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한국 같은 나라가 걱정이 좀 커지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의 이익은 그래도 항상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저 요 얘기까지 하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는데 그 견제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중국이 한번 맘만 먹으면은 또 가격 결정권이 그러니까.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세간에 나왔던 것처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통해서 뭐 견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견제는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또 파워도 네. 글쎄요. 뭐 미국도 강력하다지만 태양광에서 네. 중국도 못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렇게 반도체 동맹을 하고 배터리 동맹을 하고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미국은요. 다 1대1로 붙어서 이겨버립니다. 네. 팀을 짜거나 뭐 그렇죠. 동맹을 맺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패권국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도 1대 100 싸워도 이겼던 미국인데요.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하는 행태가 1대1로 붙으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반도체도 팀을 짜고요. 4명. 예, 칩4. 예, 배터리도 우리나라 등등해서 또 동맹을 맺으려고 네. 하고 그래서 중국이랑 이제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관련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기술력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 뭐 중국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저희가 그때도 한번 중국 증시 이야기는 했지만 굉장히 위험이 있는 국가이긴 하나 또 반대로 그런 사이드를 쳐다보고 있으면 또 이런 기업들은 되겠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는 또 그런 현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면 그러니까 이런 그 중국과 미국 얘기 갈등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요. 야, 중국이 언제 저렇게 컸지? 왜냐하면 미국이 키를 쓰고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보면 함부로 막 그렇게 제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신재생 에너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 자, 반도체로 다시 들어가자면 반도체에서 그 팰리스 시장이요? 팹리스 시장이요? 네네. 이거 한번 풀어주세요. 팹리스가 설계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네, 겁니다. 원래 반도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종합 반도체라고 해서 IDM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설계도 하고 공정도 하는 네. 이제 삼성전자, 인텔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가 굉장히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도도 다양하고 거기에 칩 종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특정 기업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분업화가 돼 있는데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 이제 팹이 없이 그래서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퀄컴, 뭐 엔비디아, 뭐 AMD 이런 회사들이 이제 팹리스라고 하고요. 네. 이제 이 팹리스들이 설계를 하면 요거를 이제 생산해줄 회사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파운드리라고 그럽니다. 네. 이제 TSMC,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인 거고, 이제 삼성도 일부 사업부에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뭐 글로벌 파운드리즈, 뭐 UMC 이런 회사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파운드리의 또 밑에 서플라이 체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을 이제 파운드리에서 하면 후공정을 또 전담으로 해주는 OSAT이라 그러죠. OSAT라고 그러는데요.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이제 후공정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대만의 ASE나 미국의 엠코 같은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가 왜 팹리스가 잘 안 되냐면 이게 그 중간에 이 연결해주는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해요.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에 가면 제가 기깔나게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생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에 찾아가면 얘들이 팹까지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국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계를 엄청 잘했는데 삼성 파운드리 담당자를 만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평로 형님,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네. 삼성전자와 같이 이거 저 공모전, 기획전 이런 거 했었다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못한다 해서 이 팹리스 부분을 아예 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한 공정만 맡게 되는
메모리만 맞게 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자, 중소기업겐처부가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도 한번 설계에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팹리스 챌린지 대회를 열었었는데요. 21곳이 올라왔었고요. 이 중에 실제적으로 한 5곳 정도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한번 위탁 생산해줄게. 만들어봐라, 그려봐라 해가지고 이들 기업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한 1억까지도 정부가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해야죠. 우리도 뭐 못해 예, 언제까지 팹리스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나가면서 또 그 다음 세상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팹리스 시장은 8년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 앞으로 그 시장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실 조금 더 거창하게 나가면요, 우리 IT 산업,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좀 세상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제 제조업에서도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AI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AI 기능을 그 반도체 설계에 잘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업들은 그런 반도체 설계를 그리는 능력보다는 그 그려진 설계대로 그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런 연산이나 계산을 하는 반도체보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능력,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뭐 이제 서구권이라든지 이제 다른 이미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반도체 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그들이 잘하고 있는 이 AI 설계 영역으로 뛰쳐가서 경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이 저는 올해, 뭐 내년, 내후년 이런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이제 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팹리스, 특히 AI 반도체 영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요, 제 기준으로는 테슬라, 애플, 반도체 기업이 아니에요. 예. 물론 엔비디아나 AMD, 뭐 인텔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영역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정말 지금 뜨겁게 경쟁을 시작했고 그런 기업들이 이 반도체 능력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8년까지는 너무 긴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한 3에서 5년 정도 경쟁력을 확실히 쌓아야지 이 판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그래프를 보셨겠지만 팹리스 시장이 미국이 68% 그리고 대만이 21%, 중국이 9%, 우리하고 일본이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이 여기서는 또 우리보다 앞서가네요. 네네. 중국이 설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요?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어떤 그 트럼프가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화웨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생산하는 AP가 정말 어마무시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회사가 죽었냐면 TSMC 파운드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안 되니까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이제 칩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어떤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게 이제 ARM이라는 어떤 코어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아키텍처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근데 ARM의 어떤 그 아키텍처를 또 막아버렸고, 그래서 이제 ARM 차이나의 반란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칩을 설계하려면 이게 수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EDA 툴이라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거기가 이제 또 미국이 7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꼼짝 마라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후발주자지만 워낙에 똑똑하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갈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왜 칩포에 내키지 않은 칩만 가야 되냐면 그 미국이 그런 기술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탈을 했다고 그러면 그 칼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탈했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술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도 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제일 앞에만 나서지 마라. 저는 이제 한
뒷줄 쪽에 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외교적인 어떤 능력과 어떤 미국 어떤 정가의 로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업한테는 안 그러면서 네네 맞습니다.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그게 제일 잘하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이런 이번에 그 IRA 법안 같은 경우도 예, 자기 예. 자국 기업들한테 불리한 것들을 미리 다 로비를 통해서 법안들 그렇게 리스팅해서 해놨어요? 네, 그 다 뺐거든요. 도요타한테 불리한 것들을 아. 다 했는데 우리는 이게 법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하원 통과 도장 찍고 나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대미 어떤 외교가 취약하다는 부분들인 거죠. 네. 아니 우리는 네. 우리나라 왔을 때 다 퍼줬는데. 네. 근데 여기서 뺐는데. 잡은 고기한테는 물고기, 제가 밥을 안 주죠. 잡은 고기한테는 밥을 안 주죠. 네. 예. 요건 뭐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정치 외교 얘기가 돼서. 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요즘에 그 반도체 시장 먹구름 들이운 가운데 SIC요. 네네. 이건 또 뭐 SIC를 하는 업체는 또 날랐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어서. 네, 정기석 이사님이 이거는 설명하셔야 되는데. 아, 예. 설명 좀 해주세요. SIC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SIC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의 하나의 전력 반도체? 예, 전력을 관리하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기본적으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면 전력 산업이잖아요. 네. 전기가 부족하고 네. 전력이 없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이거 반도체가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컨트롤해 주는 겁니다. 컨트롤해 네, 준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반도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IT 산업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IT 기기들, 뭐 IT 인프라들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네. 전력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력을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너무 발열을 너무 심하게 일으키면서 전기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을 안 해주면은 이 생태계 자체가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겠구나. 그런 기술적인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있거든요. 이 전력과 이 발열을 관리해주는 반도체가 SIC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발열 때문에 왜 난리 나고 맞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그걸 컨트롤해줘. 뭐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주는 반도체가 잘 관리해주는 반도체가 이게 SIC라고 중요하네.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SIC가 뭔가 이게 좀 뚱땅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한번 화면 잠깐 보시면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보시면은 SIC 반도체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SIC 반도체거든요. 뭐 특별히 다른 웨이퍼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다른 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냥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는 이렇게 느끼잖아요. 조그만가? 예, 뭐 조그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소재가 다릅니다. 아 소재가. 예, 소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컴퓨터나 뭐 우리 뭐 집에 있는 뭐 집에는 없겠죠. 사무실에 있는 서버나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SI 반도체라고 해요. 네. 앞에 SI를 SI. 그냥 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SI가 소재인데 네. 규소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SI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SIC는 네. SIC라고 하는 네. 탄화규소라고 하는 화합물 소재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의 소재가 다른 겁니다. 아. 예. 이게 중요합니다. 왜 소재가 다르냐? 네. 우리가 기존에 썼던 SI 소재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면은 고온에서 이 반도체가 견디지 못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전력을 잘 관리해주지 못합니다. 아하. 그 소재의 특성상. 근데 이 SIC를 쓰면은 네. 600도 정도 수준이 되는 고온에서도 이 반도체가 작동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전력 관리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소재가 바뀌니까 이런 전력 관리나 발열 관리하는 특성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게 전기차에 들어간다면 저거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 중요한데요. 네, 테슬라는 이미 자차의 전기차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SIC 반도체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SIC 반도체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어떤 숨겨진 강자가 네. 도요타입니다. 도요타요? 네, 도요타가 펩도 가지고 있어요. 오. 이미 80년대 이 중요성을 알고요. 네. 펩도 가지고 있고 설계 기술도 가지고 있고 사실 도요타의 어떤 핵심 무기가 두 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개가 전고체 배터리고 한 개가 SIC 반도체입니다. 아. 그래서 SIC 반도체를 쓰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이제 인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인버터, 컨버터 같은 것들이 이제 원래 우리 전기라는 건 직류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모터에서 돌아가려면 이걸 교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PMIC의 역할인 건데요.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어떤 손실 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크기를 한 5분의 1, 7분의 1 크기로 줄일 수 있어요. 네. 네, 크게 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터리 더 넣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전 세계가 이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 원하는데 공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이게 완전히 성숙된 기술이 아니고 아, 그래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개선되고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6인치 웨이퍼, 우리 실리콘 반도체는 12인치 웨이퍼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장비와 어떤 공정들 가지고 다 만들고 있는데 이제 SiC나 뭐 겐이라고 해서 질화 갈륨 같은 것들은 아직도 6인치 웨이퍼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8인치 웨이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 요거 만드는데 또 비쌀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만드는데 어렵습니다. 예, 이게 만드는데 어렵고요. 우리가 뭐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제 소재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 용광로 같은데 녹여가지고 그걸 이제 인곳을 만들고 그 뭐 인곳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를 잘라서 이렇게 슬라이싱해가지고 웨이퍼를 만들고 그런 과정이 그 웨이퍼를 또 잘라서 칩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용광로 같은데 이제 뭐 영화나 뭐 이런 뉴스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용광로 같은데 이제 막 액체 같은 걸 녹여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네. 그런 걸 보셨을 텐데 이 SiC 반도체는 액체를 녹여가지고 그걸 굳혀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기체를 기체요? 고체화하게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체를 난이도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일단 비싸고. 그래서 실제로 이 영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많지도 않고 그 많지도 않은 기업들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거 못 만들어요? 예, 일단 영역이 일단 다르기도 하고 뭐 그쪽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뭐 경험은 뭐 크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왜냐면 이거 1등은 어디예요? 1등은 뭐 미국의 울프 스피드라고 하는 뭐 크지 않은데 그런 네. 회사도 있고요. 아까 이제 저희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뭐 토요타 같은 경우도 이런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언세미컨덕터라든지요, 뭐 ST 마이크로, 뭐 인피니언,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뭐 어찌 보면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중견 기업들, 좀 탄탄한 중견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이런 SiC 반도체의 중요성을 좀 미리 깨닫고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가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화면 한 번만 봐주시면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 이것만 보셔도 알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이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이 SiC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면은 뭐가 좋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 큰 부품이 하나 있고요. 네. 위에 되게 자그마한 부품 하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입니다. 아. 전력을 컨트롤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 전기차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겠죠. 예. 이 위에 게 SiC 반도체를 가지고 인버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거는 기존의 SI 소재를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장치 성능이 더 좋아요 오히려. 예. 성능이 더 좋은데 부피가 작은 장치를 달고 다니는 전기차와 예. 이렇게 투박한 이런 장치를 달고 다니는 전기차와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효율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러네요. 당연히 위에 걸 달고 다니는 그렇죠. 전기차 기업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기술적으로. 이게 테슬라고요. 전 세계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이 SiC를 가지고 이런 장치를 만들기 위해 다 혈안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네. SiC를 만드는 울프 스피드. 네. 여기는 그럼 주가가 비싸요? 주가가 많이 올랐겠네요. 네, 많이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은 안 좋고 반도체 시장은 안 좋은데 워낙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그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도 이 SiC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네.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태양광에. 전력을 많이 컨트롤해야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고 전기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되는 아, 역할이 이게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네. 아니고 태양광 발전에 그런 들어가요. 특성이 가지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하는 기업들은 최근에 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주가가 뭐 울프 스피드, 언세미컨덕터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비싸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뭐 전기차나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 향후 모습을 본다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네. 그런 새로운 반도체 영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미 지금 뭐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올랐다고 늦었다라고 저희는 보지는 그러네. 않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울프 스피드 이미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잘하는 회사는 없고요. 아직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SK 실트론이 이제 그 이런 화물 반도체 웨이퍼 쪽으로 개발하고 있고 포스코도 여기 이제 원재료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SK 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예스 파워 테크닉스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그 어떤 FET 소자 이제 관련된 이제 화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제 겐 쪽은 이제 뭐 RFHIC나 네. 뭐 이런 RF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사님 이런 거 알려면은 뭐 뭘 봐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바리안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그거 보면 돼요. 예,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그 네. 국내 대형 포털 N사에 아. 보면은 네. 뭐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 바바리안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아. 이 채널 들어오시면은 이런 SiC와 관련된 반도체 이슈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천연가스 네. 등등의 뭐 시장 테마, 글로벌 시장 테마를 네. 상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알겠습니다.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아니 이 반도체는 또 내가 투자하는 잘 안 돼도 이렇게 알아가는 게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증시에 들어와 있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걸 아는 재미도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가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달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